안녕하세요. 유철희 교수입니다. 12장 분자운동 파트 2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복습을 잠시 진행을 해보면 완전기체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완전기체의 가정 중에 하나인 완전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것이고, 운동 에너지와 완전기체가 가지고 있는 물성을 연계를 해보면 PV는 3분의 2 n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완전기체의 상태 방정식인 PV는 nRT 또는 nKT와 연계를 해서 T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T는 3K분의 2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되는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결국 완전기체에 주어진 온도는 운동에너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에너지가 같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자 하나가 가지는 평균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데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걸로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2분의 3 kT라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결국 주변에 있는 온도만 측정을 해주면 kb 값은 상수이므로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 개의 입자가 있을 때 전체 운동에너지는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라지 n배를 해주게 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라지 n배를 해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수식을 정리를 해서 2분의 3 nRT라는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온도 T만 측정을 했을 때 전체 평균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VRMS는 루트민 스퀘어라고 되어 있는 일종의 속력 중에 하나인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글로 제곱근 평균 제곱속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곱근은 루트이고 평균은 바로 표시되고 제곱은 제곱으로 표시되고 속력은 V이므로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VRMS입니다. 수식은 우측에 있는 것처럼 세 개의 수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문제를 풀게 되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것을 쓰든 또는 이것을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적당하게 취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입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 제안을 했고, 볼츠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정리를 해내어서 증명을 해내어서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증가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의 기체 분자가 있는데, 완전기체를 베이스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온도에서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데, 그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분자 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나타내는 수식이 바로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 속력 분포 같은 경우에는 밀도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probability density라고 되어 있는 일종의 분포 함수로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우측에 있는 이미지에서 나와 있는 것이 그 분포 함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게 되면, 전체 입자 수가 10,000개인 경우에 질량이 32니까 산소 분자 베이스로 온도가 300켈빈일 때 10,000마리가 갖고 있는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속도 분포를 갖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속도 400m/s 정도를 갖는 놈이 가장 많은 입자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수식이 바로 이 좌측에 있는 이렇게 나타내는 수식인 것이죠. 수식이 너무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고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만, 이 수식을
유도하거나 또는 이 수식을 암기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결국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확률 밀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V에 대한 함수이다. 그래서 V에 대한 함수인 것들을 상수를 해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수식이 주어지는데, V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 여기에 V가 있고 여기에 V가 있습니다. 즉 V값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존재할지 확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분포함수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은 300켈빈인 상태에서 산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제로인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속도가 아주 큰 놈도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V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 값들이 거의 제로로 수렴을 하는데, 그러니까 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V가 큰 경우에는 이 V 값이 제곱으로 들어가서 이 전체 확률 밀도가 커질 것 같습니다만, 여기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V 값이 계속 커지게 되면 결국 이 값이 0으로 수렴을 해서 전체 값이 제로로 되고, 또는 V가 아주 작을 때는 이 값이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또한 확률 밀도가 제로로 수렴이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입자수가 10,000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10,000개는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이 그래프 내부에 있는 전체 면적을 적분을 해서 나타내면 10,000개라는 뜻입니다. 입자의 수와 또는 특정한 속력 분포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V 플러스 V부터 V 플러스 델타 V 범위에 있는 분자의 수는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FV는 Y 값이고요. DV는 X 값인데 요거 둘이 곱하면 사각형 면적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전체 중에 일정한 속력 분포를 가지고 있는 입자의 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적분의 기본 개념이죠. 그럼 이 수식을 이용해서 전체 입자수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양변에 적분을 취해서, 즉 여기에도 인테그랄을 하고 이쪽에도 인테그랄을 해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인테그랄 dn을 해주게 되면 적분해서 n이 되고, 이쪽을 인테그랄 해주면은 속도의 분포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fv dv라는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기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대표값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표현이므로 dn은 fv, dv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줍니다. 인테그랄 dn 이퀄 n입니다. 속도 분포를 갖고 있는 함수가 앞에서 보았던 것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분포를 갖고 있다고 해주면, 이 속도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속력의 대표값을 취해줄 수가 있는데, 대표값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서로 모두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의 값만 가지고 가늠을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대표값들 중에 가장 대표값은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평균 속력이라고 해주면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속력 V에다가 바를 써서 평균 속력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수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속력은 인테그랄 dn분의 인테그랄 v 곱하기 dn이라고 써 있는데 약간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분모 쪽은 도수라는 뜻입니다. 아까 10만 개라고 만 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 도수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분자 쪽은 전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속력을 모두 더한 값이라는 거죠. 더한 것들을 적분으로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dn은 앞서 수식에서 fv dv라고 했으므로 분모 텀은 인테그랄 fv dv로, 분자 텀은 인테그랄 v 쓰고 dn 대신에
FV, DV를 써서 수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분모 쪽은 결국 정리를 해주면 여기 있는 항이 좌측에 있는 인테그랄 dn이므로 라지 n으로 계산이 되고, 라지 n은 v와 무관함으로 이렇게 상수를 앞으로 뽑아내서 수식을 정리를 해서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v 곱하기 fv, dv를 적분을 하면 대표값 v 바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FV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앞서서 보았던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이므로 정말로 그 수식을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서부터 DV까지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데 아주 복잡하게 수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이 수식을 정리를 해서 V 값을 보기 편하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을 가만히 보면 V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이므로 일단 V와 관계없는 값들, 예를 들면 N값, 예를 들면 2파이 KT분의 M 전체 2분의 3승, 4파이 이런 것들은 모두 V와 관계가 없으므로 상수 취급을 해서 앞으로 뽑아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나머지 값들은 V와 관계 있는 것들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적분을 해주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수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보면 두 개의 수식을 비교를 했을 때 V와 관계없는 여기 있는 M 나누기 2KT를 알파로 치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알파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수식을 이렇게 나타내고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적분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수학책을 찾아보게 되면 아주 많은 적분에 대한 정리되어 있는 핸드북 같은 곳에서 이런 수식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식을 보면 인테그랄 x3승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제곱 dx를 해주게 되면 그 결과는 2알파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인데, 수식이 생긴 형태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정확히 여기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이 적분의 결과는 2알파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이죠. 알파를 이렇게 치환을 했으므로 정리를 해서 나타내 보면 앞에 있는 V와 무관한 상수 텀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뒤에 있는 적분도 알파를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문자입니다. 4 파이라고 되어 있는 3.14, 파이는 항상 3.14로 보통 계산이 됩니다. 어떤 기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M, 2파이 3.14, KB 볼트만 상수, 템퍼러처 T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자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결과는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 V바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평균 속력을 구해보니까 루트 안에 파이분의 8KT 곱하기 M분의 T 라는 수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평균 속력은 온도가 올라가면 커지고 분자량이 커지면 작아진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가만히 보게 되면 특정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 확률 밀도 함수인데, 온도가 300켈빈, 그런데 온도를 더 올려서 900켈빈이 되면 전체적으로 속도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도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즉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분홍색으로 나타내어 있는 900켈빈에서의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어쨌거나 기체의 한 덩어리이므로 이 덩어리의 대표값을 취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P, V바, V제곱바의 루트, 제곱근 평균 제곱 속력,
E라고 되어 있는 세 가지의 속도를 우리가 보통 대표값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조금 전에 평균 속력은 구했고요. 그 결론이 5분의 8KT 나누기 M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최빈 속력과 제곱근 평균 제곱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잠시 방법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최빈 속력은 가장 빈도가 높은 데이므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경우의 속력이 최빈 속력입니다. 최빈 속력은 구하는 방법이 적분 방법이 아니라 미분 방법으로 구해주게 되는데, 주어져 있는 FV를 미분을 하면, 즉 FV를 V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제로가 되고 0이 되는 V를 구하면 그것이 최빈 속력이 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결론은 루트 안에 n분의 2kt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값인 Vrms, 제곱근 평균 제곱 속력을 구해보게 되면, 제곱근 평균 제곱 속력을 구할 때는 먼저 V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나중에 루트를 씌워서 RMS 속력을 구합니다. V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V제곱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도수로 나누어 주어 구하는데, 앞서 설명을 했던 V평균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고, 수학적으로 수식을 핸드북을 찾아서 찾아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속도 분포에서 대표값을 3개를 구할 수 있고, 그 3개를 구했더니 결과적으로 루트 안에 나와 있는 값들로 보았을 때 n분의 3kt로 되어 있는 이 값, 파이 n분의 8kt 되어 있는 값, n분의 2kt로 되어 있는 값들로 정리가 되는데, 이 값들은 각각 제일 앞에 있는 항이 제일 큰 값 Vrms이고, 두 번째가 V바이고, 세 번째가 Vp입니다. 최빈 속도가 가장 작은 것이죠. 그래서 Vrms가 V바보다 크고, V바는 Vp보다, Vp를 최빈 속력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항상 이러한 분포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에 대한 이해가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식을 FV를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FV에 대한 수식에서 각각의 대표값을 취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 대표값 3개의 크기는 항상 Vrms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V바 제일 작은 것이 Vp라는 결과를 잘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볼츠만 인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볼츠만 인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정한 온도에서 열적인 평형 상태에 있을 때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수를 구할 때 쓰는 팩터입니다. 그래서 ni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I 상태에서 있는 I 상태의 에너지의 입자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수에 올라가 있는 이 항을 볼츠만 팩터라고 되어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이 i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특정한 에너지 상태라는 것이고, kb는 볼츠만 상수, t는 특정한 온도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온도에서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의 수는 볼츠만 팩터가 결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볼츠만 인자에 비례하는 이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는 속력이 높은 놈도 속력이 작은 놈도 제로에 있고, 속력이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의 수는 이 볼츠만 팩터가 좌지우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볼트만 팩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상태는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면 E1 에너지 상태와 E2 에너지 상태를 갖는 입자가 서로 다른데 이것들의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산을 해보시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M2, N1 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각각 볼트만 그 팩터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수식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 큐빅미터 세제곱미터의 정육면체가 있고 그 안에 대기압의 압력과 0도씨로 유지되는 수소 기체가 들어있다. 이 수소 원자들의 숫자가 대략 2.76 곱하기 10의 25승계만큼 있을 때 이 용기를 0도씨로 유지하는 경우와 만도씨로 유지하는 경우 첫 들뜸 전자 상태에 있는 원자들의 수를 계산을 해보시오 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강의 내용과 연계가 되는데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한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를 받아들여 한 단계 점프를 하게 되면 들뜸 상태의 에너지가 되게 되는데, 그것은 들뜸 상태에서의 에너지는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의 에너지, 그 상태에서의 에너지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는 1학기 때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닥 상태의 에너지는 E1은 마이너스 13.6 엘렉트론 볼트이고, E2, 아까 말했던 들뜸 상태에서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4 엘렉트론 볼트인데, 마이너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식에 적용을 해보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도씨인 상태와 만도씨인 상태에서 들뜸 전제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0도씨인 경우에 N1분의 N2를 써준다고 해주면 이 수식이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수식이 정리가 된다고 했는데, 문제를 풀어보고 의미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1분의 M2의 비율을 보면 exponential kV t분의 E2-E1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볼츠만 상수를 쓰고 주어진 온도가 0도씨이므로 273켈빈을 쓰고 E2-E1인데, E2-E1은 요거 두 개의 에너지 차이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럼 13.6과 3.4의 절대값 차이는 10.2 엘렉트론 볼트이므로 10.2 엘렉트론 볼트를 쓰고, 이것은 MKS 단위계로 맞추어서 단위 환산을 해줘서 줄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은 2의 마이너스 433승 결과를 낳게 되고, 계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유추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밑을 10으로 바꿔 표현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188승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0도씨인 상태에서 첫 번째 들뜸 상태에서 존재하는 전자의 수가 10의 188승분의 1 정도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도씨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씨인 경우는 0도씨에서 만도씨까지 아주 많은 에너지를 가해서 온도를 올렸으니까 들뜸 상태에 있는 에너지의 전자들의 비율은 약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미리 유추를 해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N1분의 N2를 구해주는데 위에 있는 수식과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만 단 하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즉 만도씨이기 때문에 만 플러스 273을 해서 나타내게 되면 이 지수에 대한 결과는, 계산에 대한 결과는 2의 마이너스 11.5승이 되고, 이것을 다시 밑을 10으로 바꿔 표현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됩니다. 물론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10만 분의 1이니까 입자 10만 개 중에 1개 정도가 들뜬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0도씨인 경우와 비교를 해서 나타내보면 만도씨인 경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볼츠만 팩터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 레벨 차이가 있는 가운데 그 입자들의 존재하는 비율을 계산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복습을 하고 개념을 익히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균 자유행로에 대한 개념입니다. 평균 자유행로는 기체 분자가 속력을 가지고 이동을 해주는데, 한 분자가 평균 장류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 분자가 어떤 분자와 충돌을 하고 다시 다른 분자하고 충돌할 때까지 진행하는 거리의 평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mean free pass라고 얘기를 해주고 한글로 평균 자유행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크기, 또 하나는 단위 체력당 분자의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분자의 크기를 잠깐 가늠을 해보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입자와 여기 있는 입자가, 밑에 있는 입자가 위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는 요 반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반경이 크면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단위 체력당 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부딪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mean free pass, 평균 자유행로는 그만큼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상온에서 공기 분자의 평균 속도는 대략 한 500m/s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수면 기준으로 해서 공기 분자를 가지고 평균 자유행로를 구해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이 평균 자유행로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미터니까 사실상 거의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이 부딪히는 것은 빈도로 따졌을 때 1초당 대략 6 곱하기 10의 9승번만큼 부딪히니 무수하니 많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 평균 자유행로에 대한 수식으로는 유효 충돌 면적을 구하는 수식과 평균 자유행로를 구하는 수식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시그마와 여기는 람다에 대한 공식을 외워줄 필요는 없고, 평균 자유행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평균 자유행로에 영향을 끼치는 팩터는 무엇인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체에 대한 언급을 일단락 짓고 액체와 고체에 대한 분자운동론을 잠시만 언급하겠습니다. 액체와 고체의 분자운동론을 얘기하기 전에 브라운 운동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도 앞선 시간에 마찬가지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입자와 계속해서 충돌을 통해서 불규칙하게 하는 운동을 우리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1827년에 로버트 브라운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브라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페랭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예전에 브라운 운동의 관찰로부터 아보가드로 넘버를 도출했다는 언급도 했던 것 같습니다. 브라운 운동 하면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담배 연기, 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규칙한 운동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우측의 이미지처럼 잘 안 보입니다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입자들이 주변에 있는 입자들, 시뮬레이션이 주변에 있는 입자가 대략 한 800개 정도 되는 건데 800개에 있는 입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충돌을 하면서 그 경로가 알 수 없이 변하는 운동을 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한다. 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증발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액체에서 이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증발 현상인데요. 그것을 지금 분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액체 표면에서 있는 입자 수는 아주 많은데 그 분자들 중에서 에너지가 높은 놈들이 분자 간의 인력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증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끓는다라는 표현과는 약간 좀 다른 현상인데요. 끓는다라고 하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보일링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물질의 고유 현상에 도달을 했을 때, 포인트에 도달을 했을 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고, 증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끓는 점에 도착하기 이전에 낮은 온도에서도 발생하는 것들을 토탈리 증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보통 증기압이 클수록 증발 속도가 크고요. 그리고 증발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액체가 결국 식어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커피가 식는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뭐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증발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을 했던 운동에너지 그리고 온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증발하고 있는 수증기 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뜨거운 물에서 출발을 한 것인데 여기 올라오는 수증기 입자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있는 입자들 중에서도 비교적 에너지가 큰 것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밑에 남아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증기가 다 날아가게 되면은 결국 에너지가 작은 놈들만 모여 있어서 이게 우리가 식었다, 차갑다 라고 느끼게 된다 라고도 그 분자적인 관점에서 언급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액체 언급을 잠깐 했었고 고체의 분자 운동을 얘기를 할 때는 고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 액체와는 달리 원자와 원자들, 원자와 원자들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를 가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모델로서 표현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많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고체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Y축을 보게 되면은 포텐셜 에너지, X축을 보게 되면은 원자 간의 평균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평균 거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원자가 있고 원자가 있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끊임없이 여기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원자 간의 거리가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즉 여기 현재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원자와 원자 사이에 그 발생하는 청력이 커지게 되고, 이렇게 우측으로 멀어지게 되면 너무 멀리 떨어진 경우에도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 간에는 가장 스테이블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포인트에서 원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자들 간의 평균 거리가 이 정도 스케일인데 비하여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고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가해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 원자 간의 상대적인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의 결과로 열팽창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보통 온도가 상승을 해서 분자들 간의 상대적인 거리가 변화하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상대적인 거리가 멀어져서 결과적으로 부피가 팽창하는 결과를 낳을 때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고체도 그렇고요, 액체도 그렇고요, 모두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결국 온도를 올리게 되면 원자와 원자 사이에 상대적인 간격, 그 바이브레이션이 커지게 되고 이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팽창을 한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배웠던 기차의 철로를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요. 아스팔트 사이에 있는 메탈로 되어 있는 접합 부분도 이렇게 유격을 두어 온도 팽창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도 팽창에 대한 것들을 수식으로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예를 들어 메탈 같은 것들이 델타 T에 의해서 팽창을 하는 관점은 선팽창 관점이 있고 부피 팽창 관점이 있습니다. 선팽창과 부피 팽창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선팽창에 쓰이는 수식은 델타 L은 알파 곱하기 L0 델타 T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험 과목을 해보게 되면 다 배우게 될 텐데, 선팽창 계수가 있고 초기 길이가 있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온도 변화 때문에 요 늘어나는 거리가 결정이 된다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상수를 해보면 이렇게 수식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결국 거리는 나중에 온도 팽창에 의해서 늘어난 거리는 원래 거리 플러스 델타 L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수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고, 부피 팽창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단위 거리의 세제곱으로 보통 나타내기 때문에 선팽창으로 나타내는 것들의 세제곱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수식입니다. 정리를 조금 더 해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좀 수식이 정리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팽창계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보다 아주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수식을 정리를 해서 나오는 값들 중에 알파 제곱이라든가 알파 3승은 거의 0으로 수렴을 하고 이렇게 보통 수식이 정리가 된다. 뭐 근사값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수식과 아래에 있는 수식을 대충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부피 팽창계수로 쓰이는 것을 베타라고 하고 선팽창계수로 쓰이는 것들을 알파라고 하는데 동일한 물체에서 부피 팽창계수와 선팽창계수는 대략 선팽창계수의 3배 정도의 값을 갖는 것이 부피 팽창계수다 라고 하면 틀리지 않는다. 대략 맞는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선팽창과 부피 팽창을 이용하는 뭐 여러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바이메탈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선팽창과 부피 팽창이 이종 메탈과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접점을 유지했다가 떨어뜨렸다 할 수 있는 기구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물질의 팽창계수는 테이블에 있길래 한번 나타내 본 것이니 그냥 참고해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부피 팽창계수는 선팽창계수의 보통 3배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분자의 운동 관점에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기체, 액체, 고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운동의 양태가 무엇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냐면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주변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열에너지 형태로 공급을 많이 해주는데요. 즉 열에너지를 가해주면 온도가 올라가고 열에너지를 반대로 뺏어오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원자나 분자나 하는 것들은 주변에서 열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하냐면 팽창을 한다 또는 뭐 속도가 빨라진다 뭐 그런 표현을 앞서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원자 레벨에서 보게 되면 모두 다 운동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완전기체 같은 경우에는 병진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 원자, 분자 레벨에서 에너지를 주변에서 주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 흡수하는 방식이 병진, 회전, 진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표현인데요. 병진한다, 나란히 나아간다는 직선운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회전한다, 이건 말 그대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1학기 때 여러분들 회전운동 에너지에서 한번 학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고체 내에서 원자 간에 바이브레이션이 있다고 해주는 진동 등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원자나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물질의 고유한 특징, 비열 또는 열용량 이런 것들로 결국은 수치화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병진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예를 들어 이원자 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질량 M1과 M2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가 X방향 또는 Y방향 또는 Z방향으로 날아가는 직선운동을 하는 형태의 운동이 병진운동입니다. 임의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임의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Vx 플러스 Vy 플러스 Vz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병진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회전운동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있고 질량이 있는 가운데 분자가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 분자가 회전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입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회전축은 X, Y, Z 3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분자가 회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지금 현재 보면은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 이외의 회전, Y축으로 회전하는 경우와 Z축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유효한 회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령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X축으로 이렇게 도는 것들은 유효한 회전운동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안 하고
Y축과 Z축만 유효한 것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진동운동은 질량과 질량 사이의 에너지 인풋에 의해서 이 상대적인 거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진동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원자나 분자 같은 경우에 원자는 혼자이니까 병진운동밖에 없겠습니다만, 분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운동과 회전운동과 진동운동으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완전기체에 대한 비열, 앞선 그 챕터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비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기체에서의 비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정적 비열인데, 정적 비열은 볼륨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의 비열을 정적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부피가 팽창하지 않으므로 외부에 일을 해주질 않고 주변에서 가해진 열 에너지가 모두 다 기체 내부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정적 비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원자 분자 기체라고 해주게 되면, 단원자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헬륨 그런 것들이 해당하는데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회전 운동을 할 여지가 또는 진동 운동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병진운동 X방향, Y방향, Z방향 세 방향만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자유도가 3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Q는 앞서 10장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열량은 NCP 델타 T, NCV 델타 T 그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정적 비열이니까 NCV 델타 T라고 쓸 수 있고, 이런 수식을 정리를 해서 나타내 보게 되면 2분의 3 NK 델타 T 또는 2분의 3 NR 델타 T라고 수식을 정리를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C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양변으로 우측으로 이항을 해서 나타냈을 때 CV의 크기가 2분의 3 R로 결정이 됩니다. R은 기체 상수이므로 8.314를 적용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98 kcal per kmol 켈빈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헬륨, 아르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단원자 분자인데, CV 값을 계산을 해보면 실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기체의 값 2.98과 유사한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 수소 분자, 산소 분자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단원자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CV 값이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는 것들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원자 분자가 이상 기체의 거동에 좀 더 잘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고, 단원자 분자의 경우에 CV 값, 정적 비열을 계산을 해보면 2분의 3R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온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산소 분자나 수소 분자의 정적 비열을 봤습니다만, 이온자 분자이기 때문에 이온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질량이 이렇게 원자가 두 개가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의 병진운동 이외에 이 축을 이루고 있는 것 이 뺀 나머지 두 방향의 회전운동도 가능하게 되고, 회전운동으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되므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늘어나서 자유도는 단원자 분자 대비해서 두 가지가 더 늘어난 자유도가 5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정적 비열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론적으로 CV 값이 앞서 보았던 2분의 3보다 두 가지가 더 늘어난 2분의 5R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원자 분자도 아니고 이렇게 3개 정도 입자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있다고 해주게 되면,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운동 3가지, 회전운동도 3가지, 그리고
원자 간의 바이브레이션, 진도 운동까지 합쳐서 자유도가 7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CV 값을 측정을 해보면 2분의 7R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설명을 했던 정적 비율과 정합 비율 중에 정적 비율을 계산하는 이론적인 그 배경에 기체의 분자 운동론을 연계를 해서 설명을 하는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유도가 증가를 하면서 기체의 정적 비율이 증가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완전기체의 비율 중에 정합 비율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합 비율은 압력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연력학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열에너지를 가했을 때 기체가 압력을 일정하게 하면 결국 외부로 일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외부로 일을 해주기 때문에 Q는 NCV 델타 T, 이것은 이제 정적 비율 베이스의 열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정합 비율 같은 경우에는 Q는 NCP 델타 T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는데, 외부에서 가해준 열 에너지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를 시킬 수도 있고 외부로 일을 해줄 수 있으니까, 외부로 해주는 일은 압력이 일정하니까 P 델타 V라고 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QV는 NCV 델타 T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외부로 일을 해주지 않으므로 당연히 P 델타 V가 생략된 델타 U로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QP에서 QP가 항상 QV보다 크므로 이 값을 빼주게 되면 P 델타 V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P 델타 V는 기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했을 때 결국 NR 델타 T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열량 NCP 델타 T에서 NCV 델타 T가 각각 QP와 QV가 되는데, 이것을 빼주게 되면 그 값이 NR 델타 T가 된다는 것이고, 공통인 항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N과 델타 T를 모두 약분을 해서 나타내 보게 되면 결국 CP에서 CV를 빼주게 되면 R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합비율과 정적비율을 통해서 정합비율과 정적비율의 그 차이가 기체상수 R만큼 나타낸다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 보았고, 실제로 우리가 테이블에 나와 있는 값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 헬륨 단원자 분자인 경우에,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 다원자 분자인 경우를 보게 되면 CV 값과 CP 값은 각각 모두 다르지만 그 카테고리 내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일단 확인할 수 있고, CP가 CV보다 큰데 그 큰 정도를 보게 되니까 8.3 정도로 단원자 분자에서, 이원자 분자에서도 대략 8.3 정도로, 다원자 분자에서는 그 크기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8.3과 유사한 값들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CP에서 CV 값을 빼주게 되면 그 크기는 기체상수 R만큼 난다는 것들이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등분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건데요. 분자의 운동을 보게 되면 단원자, 다원자가 각각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원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 운동으로만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그랬고, 다원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 그리고 회전, 그리고 진동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어떠한 기체에서나 CP에서 CV를 빼주면 기체상수 R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기체를 가열을 하면서 그 CV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 밑에 있는 이미지가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수소기체의 CV를 측정을 해 보였는데 온도를 증가를 시키면서 CV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을 해본 결과입니다. CV 값을 보니까 온도가 스케일 현재 켈빈으로 나와 있는데 아주 낮은 켈빈, 예를 들어서 50켈빈 정도로 가면 영하 200도가 넘는 영하의 온도에서는, 그때는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CV 값을 측정을 해보니까 2분의 3R 정도로만 측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수소 분자는 50켈빈 아래에서는 병진 운동만 한다는 거죠.
병진 운동 같은 경우에는 X방향, Y방향, Z방향 세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에너지도 세 가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것에 대한 크기는 2분의 3 R로 나타나는데 온도를 계속 높여서 50켈빈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서는 병진 운동 세 가지 이외에 외부에서 가해준 열 에너지를 회전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적 비열이 커지게 되죠.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기체가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회전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데 그 방법이 자신의 축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으니까 2분의 5R로 두 가지가 더 늘어난 값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를 더 올려서 아주 고온 여기 보면 600켈빈이라고 했으니까 300도씨 이상이니까 아주 높은 고온으로 가면 그때는 또 진동 운동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진동 운동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CV 값이 2분의 7R 정도로 진동을 하면서 또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래 있는 그래프는 실측 그래프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에너지에 대한 분자 운동과의 연계점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많은 입자들이 자유도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입자들이 에너지를 가질 때는 평균적인 에너지를 동일하게 나누어서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평형 상태에서의 분자당 각 자유도에는 2분의 1 KT만큼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2분의 1 KT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많을수록 비열이 커진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유도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자가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우리가 보통 자유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가 크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져서 비열이 커진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유도에 대한 이미지를 잠깐 보면 F는 3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F는 3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다시 움직이는 케이스가 XY, Z 방향으로 병진 운동을 하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세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F는 5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 유효한데 아까 언급을 했던 것처럼 병진으로 세 가지 그리고 자신의 축을 제외한 나머지 회전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자유도가 5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자유도가 6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운동이 가능할 때 자유도가 6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병진 운동 3가지, 회전 운동이 3가지일 때 자유도가 6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회전이 X축, Y축, Z축 모두 다 유효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더 올라가면 진동에 의해서도 또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자유도는 더 커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해서 분자에 대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이번 챕터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내용이 좀 복잡 다단하고 여러분들이 수식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으므로 제가 강조했던 내용 맥스웰 볼트만 속력 분포와 그 속력 분포를 이용을 해서 대표값으로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속도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완전기체의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 등을 따져보아 실제로 실측을 해보아 나오는 결과 때문에 생긴 에너지 등분배 원리 그리고 자유도와의 관계 등을 잘 학습을 해서 이번 챕터 학습을 좀 심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연습문제 과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고요. 학습문제와 연습문제가 각각 출제가 되어 있으므로 잘 구분을 해서 답안 작성하기를 바라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맥스웰 볼트만 속력 분포에서 VP를 유도하시오 라는 문제를
따로 일부러 출제를 했습니다. 처음에 보면 맥스웰 볼츠만 분포 FV 이퀄 나와 있는 수식에서 VP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좀 참고 자료를 찾아보아도 되고요. FV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VP가 아까 언급을 할 때 그래프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데 있는 빈도가 높은 상태라고 했으므로 미분을 하면 제로가 되는 점이라고 해서 FV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 값이 제로가 되는 V는 얼마인지 이를 구해주면 VP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손으로 한번 본인이 직접 미분을 통해서 이 값들이 제로가 되는 V를 유도를 해내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금일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